김민재 선수가 유럽 빅클럽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사우디 클럽을 거절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테제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테제트가 종종 이제 신뢰도가 없는 기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요 기자들 있죠. 필립 캐슬러와 마누엘 본케 이 두 명의 기자는 테제트에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꽤 있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김민재가 유럽 주요 구단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선수다. 하지만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남아서 싸우고 싶어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김민재가 몇 주 전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 판매 가능한 후보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시장을 시작하면서 중앙 수비수 중에 한 명을 누구든 판매할 수 있다. 더리우트든 김민재든 우파메카노든. 다이어는 이제 백업으로 놔두고 주전 센터백들 중에서 한 명은 판매를 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왔대요. 테제트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일단 가장 먼저 사우디 쪽에서 이제 호날두와 마네 등 슈퍼스타들이 뛰고 있는 알 나스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리뉴 감독의 부임 소식도 나왔었던 팀이죠. 알 카디시아라는 팀에서도 김민재에 대한 제안이 왔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을 가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받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측은 즉시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럽 쪽에서도 제안이 많이 왔는데 맨유가 김민재를 명단에 올렸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탈리아의 최고 클럽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맨유 쪽에서는 센터백 영입을 최근에 노리고 있잖아요. 맨유가 브랜스웨이트, 더리우트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더리우트의 영입이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데 더리우트와 함께 김민재에 대한 관심도 맨유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플라텐버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유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민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맨유 쪽에서도 중앙 수비수의 영입이 필요하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주전 중앙 수비수들 중에서 모든 선수들의 제안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프로필을 관심 있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김민재를 명단에 올렸고 테제트에서 보도한 것처럼 김민재는 유벤투스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의 계획에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에 남는다는 이 의사에 전혀 이 이적설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세리아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인터밀란이라던가 나폴리 이렇게 세리아 팀들도 당연히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더리우트가 맨유로 이적하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덜란드가 어제 새벽에 유로에서 탈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플라텐버그의 소식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과 더리우트 간의 대화가 곧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아무래도 더리우트와 함께 맨유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더리우트를 판매하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판매할 계획이고 다만 현재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협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맨유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더리우트의 에이전트 쪽에서는 이미 맨유와 개인 협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더리우트가 나가는 게 확정이 되는 순간 아무래도 주전 센터백들을 더 이상 판매하진 않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우파메카노 여기에 다이어 플러스 이제 임대에서 복귀한 스타니시치 이번에 영입된 이토이로키 5명의 센터백이 다음 시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김민재 선수도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불안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맨유라던가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인터밀란 정말 굵직굵직한 클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유럽의 빅클럽들도 김민재의 지난 시즌 활약상을 보면서 물론 김민재 선수도 이제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팀 자체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리우트가 나가게 되면 이제 플라텐버그가 뭐 해시태그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맨유가 더리우트를 영입을 하면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을 더리우트가 떠나면 요나단 타를 그때부터는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요나단 타와의 계약을 아마 새롭게 제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보도를 또 로마노 기자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민재를 비롯한 뭐 다이어, 타니시치, 이토 히로키, 우파메카노 플러스 요나단 타까지 중앙 수비수가 6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민재의 주전 경쟁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까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이 관심을 가졌던 걸 보면 일단 김민재에 대한 평가는 유럽에서도 매우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빌드업적인 부분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이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훨씬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제 더리우트가 떠나면 2명의 선수가 주전 센터백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자리에 요나단 타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뭐 이토 히로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이어가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스타니시치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도 볼 수 있지만 오른쪽 풀백 자원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오른쪽 풀백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오른쪽 풀백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니시치를 오른쪽 풀백에 쓸 가능성도 꽤나 높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토 히로키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 있지만 여기에 이토 히로키가 왼쪽 풀백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아스날의 포터백 맨시티의 포터백처럼 이제 아르테타나 과르디올라 감독이 센터백들을 4명 쓰면서 밸런스 있게 공격 전형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아르테타와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맨시티 선수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토 히로키나 스타니시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면 일단 키미나 뭐 고레츠카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명의 선수를 배치를 해놓고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고 2명의 선수만 이제 올라가는 뭐 이런 전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센터백을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보유하려는 이유가 콤파니 감독이 센터백을 기본적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그렇다면 6명의 센터백 중에 이제 이토 히로키나 스타니시치가 좌우 측면으로 가면 김민재, 우파메카노 여기에 이제 뭐 다이어 추가가 된다면 요나단 타까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이어는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 라인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교적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요나단 타에 비해서 다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순위에서 멀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김민재 같은 운동 능력이 좋은 수비수가 콤파니 감독이 아마도 원하는 프로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민재가 일단 기회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는 선수들의 이미 벌써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토 히로키도 마찬가지지만 공격 라인에도 올리세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팔리냐의 영입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팔리냐 영입사가가 끝났고 바이에른 뮌헨과 공식적으로 이미 계약을 맺었다. 지금 팔리냐가 유로가 끝난 다음에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2주 뒤에는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고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이 고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라인이 엄청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라인이 계속 높아지겠죠. 앞쪽에서 이제 사네라던가 약간 볼을 많이 빼앗기는 선수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사네가 이제 득점도 좀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격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만 턴오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격을 가다가 뺏기면서 라인이 올라왔는데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비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 이제 뭐 코망이라던가 그나브리 이제 이런 선수들을 좀 내보내고 올리세를 영입해서 일단 측면 공격 자원에 조금 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떤 선수의 이야기도 나오냐면 사비 시몬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플랫 함버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막스 에벨 바이에른 뮌헨의 단장이 사비 시몬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비 시몬스는 무시알라의 뒤쪽에서 미드필더로 팔리냐의 앞에서 플레이메이커로도 뛸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밀러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선 라인에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선수를 둘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사실은 요 라인 사이사이에서 뭐 무시알라, 밀러, 사네 여기에 이제 뭐 코망이라던가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요 라인 사이에서 일단
투엘 감독이 상대 수비 라인 안에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도 못했고, 요 안쪽으로 볼이 가면 무시알라도 약간 볼을 끄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사네도 볼을 끄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상대 수비에 둘러싸였는데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자마자 역습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네같이 약간은 볼을 너무 혼자 다루는 이런 선수가 빠지고 뭐 올리세가 들어온다. 그래서 오른쪽에 올리세, 왼쪽에 무시알라. 그리고 뮬러가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뮬러가 빠지고 사비 시몬스가 배치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요 이선 라인에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공격을 전개할 때 라인을 올려도 턴오버가 나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고레츠카와 키미 두 명의 선수가 약간 압박에 대처하는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볼을 전개하다가 약간 미스가 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역습을 특히나 이제 당할 때 키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니까 시즌 중반까지는 고레츠카가 올라가서 공격에 좀 도움을 줬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공격에 도움을 줘야 되는 역할이기도 해요. 미드필더 한 명 정도는 더 올려야 바이린 미넨이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레츠카가 올라가 버리면 키미가 이 뒤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팔리냐를 이 공간에 영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비적으로도 요 앞 공간에서 상대가 공격으로 나올 때 역습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팔리냐가 아마 할 거고, 그리고 키미가 있을 때는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키미가 여기서 수비를 못 끊어내면 수비 라인 앞 공간도 커버해야 되고 뒤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도 마크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팔리냐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요 앞종구에서 공간을 커버해주면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같은 최후방 수비수들은 뒤로 빠지는 선수들을 따라가는 이 역할에만 비교적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팔리냐의 영입도 바이린 뮌헨의 불안했던 수비를 보완하는데 아주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고레츠카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비 시몬스가 이제 팔리냐와 함께 약간 미드필더처럼 위치를 하고 무시알라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올리세, 뭐 왼쪽에 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진이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무시알라의 뒤에서 뛸 수 있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앞쪽에서 뛸 수 있는 이 사비 시몬스가 이제 미드필더도 됐다가 공격도 됐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면서 공격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사비 시몬스가 압박도 열심히 하거든요. 라이프치히에서 아무래도 뛰었다 보니까 라이프치히가 압박을 가장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비 시몬스가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압박도 하고 역습에 대한 차단하는 역할도 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비 시몬스가 올라가면 사실 앞쪽에 공격수들이 5명 정도가 아마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음 시즌에. 그러면 세터백을 4명 쓴다는 얘기는 이토 이러키라던가 스타니시치가 가운데로 들어가 준다는 얘기죠. 이제 이러한 형태는 뭐 너무나 익숙하게도 맨시티라던가 아스날에서 자주 보는 전형인데, 콤파니 감독이 그리고 있는 전형 자체가 바로 저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비 시몬스나 무시알라가 미드필더로 배치될 수 있는 이유가 풀백을 가운데로 좁히면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무작정 올라가면서 김민재가 이 공간을 많이 커버해야 됐던 것과는 달리 이토 이로키 같은 이제 센터백들이 나와서 좁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김민재에게도 공간 커버가 약간은 줄어들고 수비적인 부담감이 지난 시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불안한 부분이라던가 김민재가 너무 과도하게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비교적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즌에 콤파니 감독의 바이린 뮌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미지수지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이 경험이 많은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빨리 빅클럽을 맡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다음 시즌 이 김민재 선수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바이린 뮌헨이 영입을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팀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김민재 선수가 라인을 끌어올릴 때 더 잘하는 중앙 수비수잖아요. 근데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더 적합한 축구의 스타일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김민재의 바이린 뮌헨이 분명히 경기력적으로는 다음 시즌 재밌을 거고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을 만한,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는 아시안컵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시즌 직전에 뭐 훈련소를 다녀온다거나 이런 이제 일도 없으니까 컨디션 관리도 잘해서 다음 시즌에는 바이린 뮌헨에서 뛰는 압도적인 괴물 중앙 수비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